결혼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가족인 부부. 이혼도장 하나 찍으면 남남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이다 보니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게 부부기도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후에 보니 제가 제대로 발목 잡힌 거더군요. 애도 없고 그나마 남은 책임감과 정 때문에 꾸역꾸역 살다 보니 내가 이 남자의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지금 저는 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제가 왜 홀가분해진 건지 그 사연을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나 1년이 좀 안 되게 연애를 했어요. 서로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그때는 남편이 너무 멋지고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카페가 장사도 제법 잘 된다며 자기는 이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더군요. 남편은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돈도 잘 쓰는 데다 남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남자가 나한테 온 게 너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 좋고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의 빈수레가 딱 저희 남편이지만요. 어쨌든 그땐 서로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집도 반반 보태서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남자의 허세와 실체를 바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집을 매매할 때 애초에 반반 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몫은 전부 대출이었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걸 말한다는 게요. 기가 막혔고 왠지 남편한테 속은 기분까지 들었지만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 탕탕 치며 자기가 어차피 다 갚을 거니 상관없대요. 결혼하면 부부 공동의 돈인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갚는 거고 상관이 없을 수 있나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남편이 워낙 큰 소리를 치길래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며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잘 된다는 카페도 결혼하고 보니 완전 망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저도 연애할 때 몇 번 놀러 가긴 했지만 손님이 많을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많을 때는 블로그나 SNS 체험단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순간만 손님이 바짝 많은 거였어요. 남편은 카페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장사와 사업은 결국 마케팅 싸움이라면서요. 그래서 홍보를 진행할 땐 사람이 그럭저럭 있는데 그 후엔 다시 팔이 날리고 또 그러다 보니 다시 홍보비로 쏟아붓고 하는 시기였죠. 프랜차이즈로 키우기는 개뿔, 그제서야 보니 그 카페가 잘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페가 너무 예쁘거나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디저트도 그저 그렇고 위치도 그저 그렇고 잘 될 만한 건덕지가 없어 보였어요. 결국 남편의 카페는 겨우 적자만 면하는 식으로 겨우겨우 운영되다가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던 사업을 말아먹으면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미 카페 문 닫기 전부터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며 저를 꼬시더군요. 자기가 다른 지역의 어떤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인기 대박일 것 같다며 여기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카페가 망해서 자본금도 없었던 남편은 결국 시댁의 돈을 끌어다가 기어코 그 디저트 카페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반짝이더군요. 남편이 그 디저트 카페는 1년 반 정도를 근근히 유지하다 결국 적자가 심해 다시 문 닫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2개의 사업을 말아먹은 남편. 그런데도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허세는 엄청 많아서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옷도 비싼 것만 입었어요. 술 먹는데 돈도 많이 쓰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조차도 망한 적이 있다면서 원래 사업하려면 몇 번 망하고 그런다며 도리어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가 백종원인가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은 감도 없고 수완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렇다고 성실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허세 빼곤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성공할 거라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사업을 망치고 한동안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사업을 한대요. 이번엔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랍니다. 자기가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그쪽 세계를 잘 안다나 어쩐다나요? 영업하는 것도 자신 있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위험성 적다며 또 떠벌떠벌. 저는 그만하고 차라리 취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이 나이에 어떻게 취업을 하냐며 대학 졸업 후 사업밖에 안 해봤다면서 또 기어코 하겠대요. 어차피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시부모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호탕해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였던 그 성격은 사실은 대책 없고 앞뒤 분간 없는 데다 세상 물정 무서운 줄 모르는 철없는 성격이었던 거죠. 시댁에선 돈 없다 그러니 저 몰래 저희 부모님도 찾아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라도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권서방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자금을 조금 보태주셨대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 집도 모자라 이제 저희 집에까지 손을 벌린다니요. 제가 아빠한테 왜 그랬냐고 난리치니까 저희 부모님은 사위니까 딱 한 번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마련해 주셨대요. 결국 남편은 기어코 사무실까지 차렸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사업이라도 잘 됐으면 말도 안 합니다. 처음엔 의욕 넘쳐서 영업하러 다니더니 나중엔 영업이 잘 안 된다면서 그나마 몇 안 되는 거래처 사장들하고 술만 주구장창 먹으러 다니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면 남편 하는 소리가 뭘 모르네. 이게 다 영업의 연장선이야. 나 믿고 우리 대행사에 홍보 맡겨주는 고객들인데 잘 챙겨야 또 다른 사장님들도 소개해줄 거 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지영이 너는 신경 꺼. 늘 알아서 하니까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돈 사고 없이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싶을 정도로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엔 신혼 2, 3년 즐기고 아기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남편의 모습을 보자니 임신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애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입으로만 큰 소리 칠 줄만 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생활비도 결혼 생활 동안 손에 꼽히게 줬습니다. 애초에 돈도 별로 못 벌었지만 그마저도 자기 입는 거 필요한 거에 다 쓰고 생활비라고 해봤자 별로 주는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공과금이며 생활비도 제가 버는 걸로 감당해야 했죠. 그나마 대출금은 좀 갚는다 싶었는데 두 번째 사업 망했을 땐 앓는 소리 하면서 도저히 갚을 돈이 없다고 자기 신용 불량자 만들 거냐고 하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왜 이 남자랑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라지만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저 사고뭉치를 건사해주며 살아야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착한 병도 아니고 왠지 저 남자 저 아니면 진짜 길에서 객사할 것 같아서 그냥 구제해준다 생각하며 데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애라도 있으면 이혼 안 할 것 같았는지 시댁에서도 임신 안 하냐는 소리를 잘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이가 돈 사고를 많이 쳐놔서 그거 수습해야 된다고 아기 못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님은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본인들 역할들 제가 대신 해주는 거니 면목이 없었겠죠. 여튼 그렇게 마케팅 사업도 했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한 줌의 거래처들도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술 마시고 징징. 결국 사무실도 다시 내놓더라고요. 저 화상을 어떻게 할까 진짜 이혼해야 하나 하던 찰나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권서방 우리 분점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아버지는 식당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분점을 하나 더 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본점 관리도 힘드니 차라리 권서방한테 분점 관리를 맡기는 게 어떻냐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 치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다고요.
기껏 낸 분점 망하게 할 일 있나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네가 한번 믿어주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업한다고 난리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가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여기서 일하면 그나마 월급은 따박따박 받을 것 같고 또 남편도 여기서 일을 배우는 게 나중을 생각해도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해보자 싶어 남편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허세 가득하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역시 사람 볼 줄 아셔. 장인어른 믿어주신 만큼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거 아시죠? 그렇게까진 할 건 없고 내가 분전까지 신경을 잘 못 쓰니까 자네가 전반적으로 관리만 잘해줘. 그럼요, 아버님. 제가 또 음식점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이런 거 빠싹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본점보다 더 키울 자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분점을 남편 준 것도 아닌데 남편은 아주 김칫국 제대로 마시더라고요. 속은 부글대는데 그래도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대로 일 안 하고 자기 사업하니 어쩌니 하면 뒤도 안 보고 이혼할 생각으로요. 남편은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남편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포기한 거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버지 식당에서 일을 했고 초반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오고 남편도 생각보다 안정감을 느끼고 일도 성실하게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버지 말 듣기를 잘했구나. 저 사람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통수가 사업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본점에서 분점으로 파견 보낸 매니저 언니인데 오래 일을 해서 저랑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언니라기보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이모님이신데 저는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영씨, 회사야? 네, 매니저님. 어쩐 일이세요? 많이 바빠? 통화 좀 되나? 네, 잠시만요. 저는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급하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게에 가면 얘기도 잘 나누고 오래 본 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더 의아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매니저님이 한숨부터 내시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 남의 가정일에 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자기 알지? 나 전 남편 바람 펴서 이혼했다는 거. 알죠? 그걸로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너무 놀라지는 말고 들어. 내가 직접 본 거거든. 그래서 아마 확실할 거야. 뭐가요? 자기 남편, 권 사장님이 있잖아. 저희 남편이 진짜 사장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직원들 보는 눈도 있으니 사장이라는 직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권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람 피는 것 같아, 직원애랑. 네? 매니저님의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라뇨. 바람이라뇨. 실은 한 달 전에 여기 서빙 직원 새로 들어왔거든. 나이는 28이랬나?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놀다가 여기 취업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요? 애가 부침성 좋고 싹싹해서 나도 좋게 봤거든. 근데 주방에 영옥 씨가 가게 문 닫고 나서 둘이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혹시 싶어서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둘이서 장난도 잘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생각해서 유심히 둘을 지켜봤지. 근데 어제 퇴근 후에 둘이서 몰래 차 타고 같이 가더라니까? 매니저님의 말에 저는 혈압이 순간 오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식당에서 직원이랑 바람이라뇨. 그리고 매니저님이 말하는 어제는 저에겐 분명 단체 회식 손님 때문에
늦게 퇴근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회식 단체 손님 있었다면서요. 취소됐어, 그거. 취소돼도 진작에 취소됐어. 어제 평소랑 똑같이 퇴근했다니까? 그런데 몰래 둘이서 차 타고 가는 걸 내가 딱 봤어. 내가 걔 어디 사는지도 아는데 자기 집이랑 반대 방향이야. 같이 갈 이유도 없고 또 차 태워주는 거면 뭐하러 그렇게 쥐새끼 마냥 몰래 타고 가나? 그 여자 이름은 뭐예요? 보람, 이보람. 저는 부글대는 속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매니저님. 자기 괜찮지? 나는 자기 위해서 말해준 거야. 나도 이런 일 겪어봤지만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것만큼 날벼락이 없거든. 알아요, 매니저님. 감사해요. 음,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내가 그것들 잘 관찰할게. 네.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남편의 외도를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날 뭘로 생각하길래 장인어른 식당에서 버젓이 바람을 피울까? 그것도 다른 직원분들 다 나랑 친하다는 걸 알면서 멍청한 건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 자기 딴엔 잘 속이고 있다 생각한 건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보다 나를 기만하고 우습게 본다는 사실이 더 열받더라고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면 이미 정도 다 떨어졌는데 볼 것도 없이 이혼이다 싶었죠. 울고 싶었는데 뺨 맞은 격으로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괴롭고 비참하긴 하더라고요. 뭐가 아쉬워서 바람까지 피는 건지 남편 머리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날 저는 너무 심경이 복잡해서 회사에 반차를 쓰고 조퇴해 집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슬픈 것보다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마음고생만 죽도록 해야 할까라는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엔 행복했죠. 하지만 사업이 연달아 망하고 돈 문제로 저 혼자 고생할 동안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건 다 저의 차지고 정작 남편은 별 고민도 없더군요. 제가 와이프가 아니라 사고뭉치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갈라서자.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라는 결론을 확고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하면 재산 문제도 그렇고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철저히 모아서 이혼을 통보해야겠다 다짐했죠. 저는 매니저님을 통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력서가 있다 보니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름, 연락처, 주소 등등 소송을 대비해 다 모아놨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로 저도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 자기 SNS에서는 연애하는 티를 무진장 내고 있었더군요. 자기가 일하는 가게 사장이니 분명 유부남인 거 알 텐데 얘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의 블랙박스, 핸드폰 등을 뒤져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에 서로 대화한 건 나름 철저하게 지웠던데 블랙박스는 안 지웠더라고요. 남편 블랙박스 메모리를 몰래 들고 와서 찾아보니 둘이서 모텔 간 것도 찍히고 그 여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찍혔습니다. 둘이서 차에서 나눈 대화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님에게 혹시 둘 사이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알려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매니저님은 본인도 한번 아픔을 겪어서인지 저보다 더 열심히 증거를 모아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멍청한 남편과 그 여자애가 증거를 아주 만들다시피 하고 다녀서 이미 외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상담으로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는 확답을 듣고 나서야 상간녀 소송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놀라고 속상해 하셨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고요. 저는 집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짐을 싸서 트렁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감 시간에 맞춰 가게로 갔어요. 그 여자의 낯짝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자 남편은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애한테 다가갔어요.
SNS에서 사진으로 볼 땐 예쁘장했는데 전부 사진빨이고 보정이었는지 실제로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왜 유부남이나 만나고 다니나 했더니 꼬라지 보니 그럴만하네. 제 말에 그 여자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여기 사장님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그 여자애는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약간의 소란이 일어나려고 하자 매니저님도 급하게 달려와 제 옆에 서고 남편도 오더라고요. 지영아, 바람피는 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왔어. 그 말에 남편도 놀라고 그 여자애도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티내고 다녔으면서 모를 거라 생각했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보람씨 맞죠? 보람씨 집으로 소장 갈 거예요. 상간녀 소장. 그 말에 그 애는 또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더라고요. 네? 뭘 놀래요. 유부남이랑 바람 폈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그 애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혼이고 도장만 찍어. 지영아, 당신 참 대단해. 내가 아주 대단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와서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그냥 나왔어요. 이미 만정 다 떨어지고 증거만 모으자는 생각이어서 그런지 그 말을 꺼낼 때도 별로 슬프거나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서글프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요. 진작 이혼했어야 되는 사이인데 너무 오래 끌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을 갔어요. 친정을 간 이유는 남편이 너무 피곤하게 매달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오고 전화해 대고 난리였지만 저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할 건지 아니면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건지 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남편에 대한 지분이 조금밖에 없으니 남편이 대출금 갚은 건 위자료 목록으로 퉁치고 따로 재산 분할 없이 이 집은 제가 갖기로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 걸어봤자 많이 나와야 2, 3천인데 남편이 대출금 갚은 돈이 있으니 그냥 그걸로 퉁치자는 것이었죠. 소송하고 길게 끌어봐야 저만 골치 아프니까요. 대신 별개의 문제니 상간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이제 무조건 내 말만 듣는다고 빌고 난리가 났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봐주고 싶은 마음이 개미 코딱지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게요. 그 일이 있었는데 남편과 그 여자애가 버젓이 가게에 출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매니저님이 너무 기가 막힌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보람이 제가 이 가게가 권 사장 건 줄 아는 것 같다고 사장 거리니까 진짜 사장인 줄 아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특유의 허세로 그 가게가 자기 거 마냥 그 여자애를 꼬셨겠죠.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마감 때 맞춰서 일부러 다시 찾아갔어요. 남편도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 모두 룸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분명히 당신은 이혼한다고 했고 너는 상간소송 진행한다고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출근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주절주절 변명을 하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여자애는 오히려 남편의 팔을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오빠, 그만해. 그냥 이혼해줘 버려. 너 미쳤냐? 가만히 있어. 그 여자애는 남편을 흘겨보더니 엄청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혼이요? 하세요. 그런데 여기 오빠 가게인데 부인분이 뭔데 나가라 마라 그러세요? 이혼 소송 하시고요. 상간 소송도 하세요. 근데 어차피 오빠랑 끝난 사이잖아요? 이혼만 제대로 해주세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진짜 매니저님 말대로 이 가게가 남편 건 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소송이니 이혼이니 해도 낯짝 뻔뻔했던 이유가
저랑 이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고 말했죠. 내가 뭔데 나가라 마라 그러냐고? 여기 우리 아빠 가게니까. 우리 아빠 가게에서 사이라는 놈하고 내연녀가 계속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것까지 다 말로 해줘야 돼? 너네 해고야. 여기서 당장 꺼져. 제 말에 그 여자애는 눈이 엄청 커졌습니다. 남편도 어정쩡한 얼굴로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여기 사장인데? 아휴, 너같이 멍청한 애들이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거구나. 이 남자 직함한 사장이지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야. 놀고 먹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우리 아빠가 여기 앉혀놓은 거고. 이 가게가 이 남자 거라도 되는 줄 알았어? 이 남자는 사장님하고 너는 사모님하고 아주 연병을 떨어요. 그 여자애는 몹시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혼해달라고? 그래,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 나는 오히려 땡큐야. 이 남자 같이 살면서 사업병 걸려서 망한 사업만 3개야. 이도저도 안 돼서 여기서 일이라도 하라고 겨우 앉혀놓은 거고.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 거리니까 진짜 사장인 줄 알고 들이댄 거야? 너도 참 너다. 그 여자애는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진짜야? 여기 오빠 가게 아니야? 오빠가 여기 가게 사장이라고 했잖아, 나한테. 이 남자 입만 열면 허세해 허영해. 됐고 네가 데리고 수습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둘 다 해고니까 내일부터 여기 출근도 하지 말고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고 하니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붙잡더라고요. 정말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와중에 그 여자애는 남편 팔을 막 때리고요. 똑바로 말해봐. 이 가게 오빠 거라며. 아, 넌 좀 닥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내가 진짜 이런 거랑 괜히. 뭐? 이런 거? 닥쳐? 야, 너 말 다 했냐? 그러면서 둘이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난리더군요. 저는 너무 머리 아프고 꼴 보기 싫어서 그대로 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매니저님이 어떻게 됐냐고 하길래 내일부터 저것들 출근 안 할 거라고 서빙 직원 더 필요하면 따로 구하시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매달리다가 제가 꿈쩍도 안 하자 이제는 재산 분할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도 순순히 이혼해주진 않을 거라고 나대더라고요. 하지만 지도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지 재산 기여도가 거의 없는 데다 유채까지 있어서 승소가 힘들기도 하고 제가 따로 위자료 소송 안 걸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봐주는 거란 걸 알았는지 결국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는 상간소송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 여자애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자기도 속았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저도 속은 거예요. 오빠가, 아니 그 새끼가 그 가게 자기 거라고 했고 언니랑은 곧 이혼할 거라면서 그러면 그 가게 같이 하자고 막 입 털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유부남인 건 알았잖아. 근데 금방 이혼한다고 했어요. 무늬만 부부라고. 저는 왜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싶어 그냥 끊으려다 마지막 인내심으로 말해줬습니다. 저기요 이보람 씨,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나이가 28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살아요? 멍청한 거예요. 못돼 처먹은 거예요. 제발 소송 취하 좀 해주세요. 부모님 알면 저 죽어요. 알아서 해요. 그때 나한테 그랬죠? 소송 걸든 말든 이혼이나 제대로 해달라고. 그땐 남편이 소송비라도 내줄 줄 알았나 보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빠한테 위자료 안 걸었으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건 내 맘이죠. 그리고 소송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내가 불쌍해서 한마디 해주자면 구상금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쪽 혼자 내긴 억울하니까 남편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 거세요. 그럼 반은 그 인간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 여자애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내연녀를 위해 이런 자문까지 해주고 나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지만 솔직히 남편이 더 괘씸한 게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상간녀 소송도 그 여자애가 따로 반소하는 게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됐습니다. 증거도 너무 명백하고 이혼까지 했으니 위자료도 꽤 높게 나왔죠. 아마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도 했을 텐데 남편하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아 그 후의 일은 모릅니다. 돈 문제로 주네 못 주네 아마 개싸움 났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리 결혼이라는 게 콩깍지 씌어서 한다지만 도대체 그런 개도 안 물어갈 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하고 돈 사고 치는 것도 참아주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에 씌인 건지.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차라리 홀가분하고 숨통이 트이거든요. 병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사업병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전 남편은 그놈의 허세와 허영심 못 고치면 아주 죽을 때까지 돈 사고만 치다 갈 겁니다. 본인 혼자만 그러면 다행이게요. 괜히 엄한 여자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혼자 그러고 살다 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라도 그 답없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제는 골치 아프고 속상했던 과거는 모두 지워버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사파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미술 전공을 했었고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동화나 그림책 사파도 많이 그렸고 현재는 개인 외주나 광고 사파도 그려요. 그림 그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에 행복하게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버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은 데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편이에요. 수입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엄마랑 둘이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2년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었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예감이 드셨는지 재산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고 기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참담했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고 밝게 살아달라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화상 자국도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살짝 짧기까지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도 길이가 달라서 다리를 살짝 절고 다니고 피부 화상 흉터 때문에 여름에도 긴 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고 다니니 저를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측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인데도 제가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 게 마음의 상처로 남을 때도 많았지만 내가 당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리가 살짝 불편하고 다른 길이 탓에 오래 걸으면 통증이 생길 때도 있지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활동 참여도 많이 하면서 나름 밝고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연애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외모도 평범해서 이성적으로 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많지만 남자친구들은 별로 없었죠. 저 좋다는 남자도 별로 없었고 저 역시도 남자에 별로 관심 없었고요. 그냥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처럼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는 지인이 스튜디오를 열었다며 저를 초대했는데 그곳에 그 남자도 와 있었어요. 지인의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가볍게 얘기도 몇 마디 나눴는데
알고 보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렸으니 제가 고3일 때 그 남자는 고1이었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신기했는데 그 남자가 오성미를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다고,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지만 이름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오성미가 자기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누나 고등학교 친구를 다 만났다며 신기해하는데 그 웃는 모습이 새삼 잘생기고 훤칠하구나 싶었어요. 그 남자는 인물이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한다며 혹시 전자제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다 주로 외부로 일거리를 따내기 때문에 따로 명함은 없다고 했고요. 처음 만난 남자랑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후로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누나인 성미도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봤죠. 성미하고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꽤 예쁘고 인기도 많은 애여서 알고는 있었죠. 저랑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지만 콧대가 높고 새침하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소문도 꽤 있었고요. 오늘 얘기했던 그 남자는 누나와 달리 성격이 밝고 싹싹하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서비스 측에서 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는데 얼마 뒤 저희 집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사야 했어요. 마트 같은 데서 사도 되지만 그 남자 명함이 떠올랐고 고민하다가 가보게 되었죠. 그 남자는 너무 반가워했고 상품 설명도 잘해줘서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좀 있으면 퇴근하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 않았기에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하는 말이 사실 자기도 그 후로 제 생각이 한 번씩 났대요. 너무 말도 잘 통하고 편하고 재밌었다면서요. 그런데 제 연락처를 따로 안 받아서 지인을 통해서 물어볼까 어쩔까 고민했던 차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2차로 맥주 한 잔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날 사귀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이후 처음 사귄 남자였고 사랑에 빠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제 눈에 제 남자친구는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성격도 좋고 특히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남자친구도 늘 저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죠. 그렇게 잘 만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남친네 가족들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친 부모님보다 남친 누나, 그러니까 성미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동생한테 헤어지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성미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성미는 저에게 잠깐 보자고 했고 저는 근처 카페로 가서 만나게 되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건데 인상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나는 네 이름 잘 몰라서 누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 저를 보자마자 엄청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다리 전에 너 다리에 흉터인가 화상인가 있어서 치마 대신에 체육복 바지 입고 다녔던 애잖아. 맞지? 그 얘기를 듣는데 동창들 머릿속에 저는 다리를 절고 체육복 바지를 늘 입고 다니는 아이였겠구나 싶더라고요. 맞아. 네가 내 동생이랑 사귄다니 참 신기하다. 나는 내 동생이 연아만 만나길래 연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근데
니네 사귀는 거 솔직히 나는 좀 그래. 뭐가? 지금 보니까 너 다리 저는 것도 내 생각보다 더 심하다.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거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길래 저도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지. 솔직히 내 동생이 너 뭐 때문에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야? 내가 억지로 싫다는 네 동생 만나는 거 아니고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야. 근데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그리고 동생이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왜 누나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저도 불쾌한 티를 내니까 성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없네. 내가 걔 누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내 동생이랑 엄청 친하고 각별한 남매 사이야. 근데 너랑 사귄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너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신다며? 다리도 절고 내 동생보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무슨 프리랜서라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부모님까지 없고 이런데도 내가 누나로서 반대 안 하겠니? 너 같으면 안 해? 너무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상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많이 처지는 조건인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좀 울적하고 비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 누나의 마음으로는 내가 성에 안 찰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성미 앞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나왔지만 집에 와서 울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헤어져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도 했고 한 달 정도 서로 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친이 다시 매달렸고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못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자기 누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결혼도 하자고 했죠. 정작 남친 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야무지고 똑 부러질 것 같다며 환영하셨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예비 신우가 될 성미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너무 좋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남친이 하자는 대로 믿고 따르기로 했고 더 이상 성미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성미는 그 일로 제 남친과 심하게 싸웠지만 어쨌든 결국 저랑 남친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서도 조차 성미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박수 한 번을 안 쳤죠. 이제 남편이 된 그 남자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 좀 이해해달라고요. 알다시피 누나가 2년 가까이 이혼 소송 중이라서 엄청 예민해져 있다고요. 네, 성미는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서로 유책을 돌리며 싸우고 있었고 소송이 길어지고 있었죠. 성미는 2년 가까이 되는 소송에 시달리며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했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우가 되었으니 설령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안 내켜 할지언정 나는 더 잘하고 신경 쓰자.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잘 지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신우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위로금조의 재산을 받아내고 끝을 내게 되었어요. 남편 한다는 말이 신우는 그걸로 자기 디저트 카페를 차릴 거라 했답니다. 신우가 원래도 제과제빵 관련 일을 했었고 결혼하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자료를 미천 삼아 본인 가게를 열 거라고 했던 거죠. 저는 가게 창업을 할 때 사파나 디자인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걸로 생색이냐며 제 호의를 무시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는 여전히 저를 싫어했고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런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죠.
어쨌든 신우 인생, 저희 인생 각자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우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전부터도 점장한테 찍혔는지 직장 내에서 사이가 안 좋고 미움을 많이 받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너무 심한 진상 손님이 걸려서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며 힘들다, 다니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었죠.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러던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신우 가게 준비가 한창인데 신우가 회사 다니기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그만두고 신우네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안 되냐고요. 솔직히 신우네 가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오픈 준비 중이고 사람이 필요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덜컥 거기 가서 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형님이 정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당신이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남편도 제 앞에선 알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 몰래 직장을 그만둬 버렸더군요. 신우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저보다는 연하라고 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누나가 시킨다고 덜컥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게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신우도 그렇습니다. 동생네 가족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마음대로 직장 그만둬라 어째라 하는 건지. 물론 제 재산도 있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바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라 따로 빚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도 여유가 없거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혼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저랑은 제대로 상의도 없이 쉽게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에 충격과 실망이 꽤 컸죠. 하지만 이미 그만둔 걸 어쩌나 싶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잘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네 가게 오픈 전에 가봤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빌라 단지 아닌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유동인구도 너무 적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이 정도 목이 최선이라며 그리고 여기 사는 동네 주민들이 있으니 동네 장사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로 예정대로 오픈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장사는 잘 되지 않았어요. 신우가 직접 빵과 쿠키를 만드는 디저트 카페였는데 신우 딴에는 홍보도 열심히 해보고 이래저래 노력했던 것 같은데 딱 오픈빨 이후로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3달, 6달 시간은 흘러가는데 신우네 가게는 계속 파리만 날리고 어려워졌죠. 그나마 들고 있던 돈만 계속 까먹으면서요. 남편도 괜히 누나 말 믿고 그만뒀다가 이게 뭐냐고 하고 저도 남편에게 이제라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보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가게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인테리어가 너무 부족하다. 내부도 너무 작아서 경쟁력이 없다고요. 자기 가게의 문제점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커피와 빵은 문제가 없는데 가게 위치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게 위치가 너무 안 좋다고 할 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선 위치 탓을 엄청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차린 가게를 뭐 어쩌겠나요. 그런데 신우는 강수를 뒀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 좋은 몫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 점포를 알아놨다며 그리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물건 몇 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 가게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이대로 망할 순 없다며 가게를 옮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위치는 답이 없다면서요. 신우가 말한 새로운 가게 자리는 제가 봐도 괜찮은 몫이긴 했습니다. 더 넓기도 하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물론 그만큼 세도 비싸고 공간이 넓은 만큼 인테리어 비용도 더 들어가야 했죠. 한마디로 새로 가게를 차리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우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돈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면서 다름 아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가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늘 도끼눈이던 신우까지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를 늘 삐딱하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했으면서 돈 필요하니까 말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가게가 잘 돼야 올케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가게만 옮긴다고 잘 될 가능성이 어디 있겠나요? 게다가 언제부터 사이 좋았다고 왜 저한테 돈을 해달라 하는 건지.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출도 어려운 상태고 나중에 꼭 갚을 테니 가족끼리 돕고 살자고요. 남편도 저에게 통장에 돈 놔두는 것보다 활용을 좀 하면 안 되느냐며 누나 가게 망하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우 가게 옮기는데 내 돈을 왜 투자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순전히 저희 남편 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남편 말 맞다나 그 가게가 망하면 신우도 남편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너무 난감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봐도 옮긴다고 하는 가게는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았고 지금처럼 안 되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1년 뒤 얼마를 갚겠다는 차용증도 썼어요. 이자에 대한 것도 썼고요. 이자는 그냥 명목상으로 쓴 거긴 하고 진짜 받을 생각은 없긴 했지만요. 하여튼 신우도 저한테 고마워하고 올케 덕분이라느니 나중에 이자 빵빵하게 쳐서 갚겠다느니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빌려준 돈으로 신우는 가게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며 메뉴도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가게를 새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훨씬 신경 썼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또 신우가 전면적으로 디저트 메뉴를 바꾸고 디저트 디자인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예전에는 맛은 나쁘지 않아도 디자인은 평범하고 특색이 없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을 엄청 독특하고 예쁘게 바꾼 겁니다. 신우가 연구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재오픈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가게는 몫이 중요하다더니 확실히 위치를 바꾸니 손님도 많이 오고 잘 되더라고요. 또 디저트나 음료도 전과 달리 특색이 있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해놨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주는 손님이 꽤 됐고요. 장사가 잘 되면서 신우와 남편도 몹시 바빠졌고 반년도 안 돼서 알바생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일처럼 기뻤죠.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다 되어갈 때까지 신우는 약속한 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1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출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갚았고 나중에는 빌려준 게 아니라 내 동생이 동업자로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빌려준 거지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저는 분명 빌려주는 거라고 했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냐고 하는데 가족끼리 일해야 되느냐. 어쨌든 저희 남편도 같이 일하는 거고 동업 자금으로 보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잘 되고 나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까지도 저한테 동업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돈을 꼭 받아야겠느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애초에 신우 본인이 나서서 동생한테 같이 일하자고 한 거고 동업이라기보다 자기 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한 개념이었는데 이제 와서 돈 안 갚으려고 말을 바꾸니 황당했죠. 하지만 일단은 당장 받아야 될 돈까지는 아니라서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돈은 안 주면서 신우는 자기 차도 바꾸고 쓸 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럼 동업이 아닌 거니까 동생더러 출근하지 말라고 할 거랍니다. 돈 주기 싫어서 제 남편 자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어이없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휴일이 되면 남편과 신우는 어딜 잘 놀러 다녔어요. 시부모님도 같이 갈 때도 많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가는 겁니다. 저한테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가면 불편할 테니 집에서 쉬라면서 저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는 거죠. 저만 왕따 시키고 다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건가요? 너무 기분 나빠서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저 빼놓고 그렇게 다니는 것조차도 다 신우가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저를 이간질하는 것 같았고 등신 같은 남편도 지 누나 말만 듣고 점차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그맘때 남편은 가게 일을 핑계로 집에도 소홀했고 저한테도 몹시 소홀했습니다. 자기 가족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저는 늘 뒷전이었던 거죠. 아직 신혼부부인데 데이트도 거의 없었고 잠자리까지 피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변한 게 보였고 저도 그 태도에 너무 상처를 받았죠. 저렇게 누나 꼭두각시로 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싶고요. 그러던 와중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남편에게 어떤 여자까지 소개해줬다는 걸요. 신우는 단골 손님이던 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에게도 자기 후배를 소개해줘서 4명이서 더블 데이트를 잘 다녔던 겁니다. 저희 남편이 총각도 아니고 버젓이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후배를 소개해줄 수가 있나요? 소개해준 인간이나 좋다고 소개받은 남편과 그 여자도 다 미친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것들이 내 돈 빼먹고 이용만 해먹고 철저히 배신을 했구나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등신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하고 대판 싸웠고 신우한테도 전화해서 내 돈 다시 내놓으라고 내 남편 자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가 똘똘 뭉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살기 싫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니 오히려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해달라면 제가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고 신우한테는 돈 안 갚으면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돈 줄 테니 자기 동생이랑 이혼하래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지가 뭔데 동생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정말 신우 생각만 해도 부하가 치밀었죠. 그러다가 신우가 돈 돌려준다고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신우를 따로 만났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저희 남편하고 나눈 카톡 대화요. 그걸 본 저는 너무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제 험담을 엄청 했더라고요.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 너무 별로다. 못생기고 여자로 안 느껴진다. 내 다리 상처도 싫고 다리 저는 것도 꼴보기 싫다. 누나 말 듣고 결혼 안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등등. 실제로는 훨씬 노골적이고 치욕스러운 단어로 욕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준이 진심이야. 나도 이혼했지만 남자 마음 떠났는데 이혼 안 하겠다 버티면 별 수 있어?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대놓고 반말? 그럼 이 와중에 형님이랍시고 존댓말 할까? 참나, 마음대로 해. 성준이는 네가 그나마 착하고 편해서 좋다는데 가만 보면 너 별로 착하지도 않아. 이따위로 그는데 나는 계속 착해야 돼? 너랑 네 동생 뭐야? 니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니? 너 필요해서 돈 빌려주고. 그 얘기 좀 작작해. 그래서 지금 갚는다잖아. 하면서 돈 입금하더라고요. 근데 딱 원금만 보냈습니다. 아니지. 차용증에 이자 부분 못 받니? 이자도 똑바로 내놔. 아휴, 정말 돈에 미쳤는지.
돈에 미친 건 너지. 누구더러. 돈 필요할 땐 알랑방구 끼고 이제 와서 유부남인 동생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줘? 네가 제정신이니? 소개해준 너는 미친년이고 소개받은 네 동생은 등신이야. 알아? 뭐라고 하든 내 동생은 이제 너 싫대. 나도 싫어. 네 동생이 뭐 그렇게 잘난 인간이라고 내가 아직까지 네 동생 좋다고 하겠어? 네 동생 볼 거 하나도 없어. 잘 됐네.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기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야, 내가 한마디만 물을게.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몇 번 말해. 나 너 싫어. 너같이 찐따 같은 애랑 내 동생이 왜 결혼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어울려.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 내 돈은 왜 받았니? 그래, 내가 잘못했네. 돈도 받지 말걸. 내가 참 큰 잘못했다. 그래서 돌려줬잖아? 이제 됐니? 그러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비참했어요. 저것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끌어안지나 싶었죠. 지들 필요할 땐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니 버려도 되는 존재인가요? 저도 정말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날 신우와의 대화는 모조리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화를 남편에게 들려줬고 따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 듣고 있더니 불쑥 저랑 헤어지고 싶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보니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모진 말보다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남편과 제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더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이용해서 남편과 남편이 만났던 상대 여자,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더불어 받아내지 못한 이자에 대한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나머지 소송에 대해선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자에 관한 소송 빼고는 합의는 없다고 했고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돈이 아쉬워서 소송 건 것도 아닌데 합의는 무슨 합의인가요? 게다가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신우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카페가 워낙 잘 되다 보니 위자료 몇 푼 주는 걸로는 별로 타격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사람을 갖고 놀았다 생각하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것들은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저는 이혼하고 나서 화병이 생겨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제가 상간소송 걸었던 전 신우의 후배와 남편은 기어코 재혼까지 한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미련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한테 이용당하고 팽당했다는 기분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마음으로는 이럴수록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애까지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 신우는 자기 SNS에 자기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며 이제 조카가 생기는 거라서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요. 저한테 너무 잔인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왜 나만 속 터져야 되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뭔가 안갚음을 해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결혼 전부터 제 장애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던 것부터 제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친한 척 들러붙었던 것, 그리고 유부남인 동생한테 여자를 소개해 준 것, 남편 놈도 신나서 그 여자랑 바람 피고 다니고 이혼 후 그 여자랑 재혼하고 아기를 가진 것 등등을 낱낱이 다 적었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고 저는 그 쓴 글들을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 개인 블로그였기에 잠잠히 묻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이혼 스토리가 커뮤니티에 퍼진 건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화제가 된 것이었죠. 댓글에는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거기 어디냐 라는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이름 모른 누군가의 하소연에 이렇게 같이 화내주고 분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마음이 좀 덜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무런 답댓글도 달지 않고 그저 마저 써둔 이혼 스토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제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도 올렸습니다. 사실 그걸 올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저도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실제 대화까지 올라가자 일파만파 더 일이 커졌고 결국 신우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더군요. 연락이 와서 소리 지르며 미쳤느냐 고소할 거다 당장 글 내리라고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해놓고 글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저희 신우 가게를 유추하는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거기 아닌가요?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이곳이다 라고 답변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자 저도 홧김이긴 하지만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라고요. 당사자인 제가 맞다고 하니 댓글창도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신우네 카페 리뷰란에 가서 여기가 옳게 돈만 빼먹고 유부남인 동생한테 여자 소개해준 곳이니 장애가 죄냐느니 한바탕 난리가 났죠. 신우와 남편은 가만 안 둔다 고소할 거다라며 저에게 난리를 쳤고 저는 고소당할 생각까지 했기에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만든 것도 맞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한 것도 맞는데요. 정작 신우 역시 다른 곳에서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퍼지면서 신우네 가게에서 무단해고 당했다는 알바생이 등판했거든요. 그 알바생은 무단으로 통보받듯 잘렸는데 다니는 동안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여자 사장이 인성적으로도 쓰레기라서 자기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다. 게다가 팔다 남은 재고를 다시 쓰거나 오래된 케이크를 팔았다며 음식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죠. 그러면서 그 알바생이 위생적이지 않은 조리실 내부 사진까지 풀었습니다. 억울하게 잘리면서 그 알바생이 사진을 찍어둔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케이크 디자인 도용 문제까지 터진 거죠. 신혼의 가게가 이슈가 되면서 여기 케이크나 디저트 디자인이 다른 가게를 도용한 거라는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재오픈하면서 갑자기 디저트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 다른 디저트 카페의 디자인을 다 베낀 거였죠. 베낀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더라고요.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더니 아주 가지가지로 안 좋은 짓 골라서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었지만 정작 신우 본인도 부당 해고와 디자인 도용 등으로 여러 개의 소송이 걸렸던 겁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진짜 최악인 건 안 좋은 이미지와 소문이겠죠. 그런 소문이 퍼진 곳인데 누가 그런 카페를 가겠나요? 신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 사실이 아니고 자기도 고소를 할 거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며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처먹었습니다. 신우에 이어 전남편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제 탓을 하길래 제가 웃었죠. 그래서 명예훼손 걸었잖아. 사실 적시라고 해도 명예훼손은 맞으니까 그건 내가 감당할게. 근데 알바생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 해고하고 비위생적으로 장사하고 남의 디자인까지 도용해서 난리 난 건 다 너랑 네 누나가 한 짓 아니야? 왜 그것까지 나한테 덤탱이 씌워? 니들이 장사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니네 남매가 그따위로 살아서 벌 받는 건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알아서들 해.
저는 그 후로 남편 번호, 신호 번호까지 몽땅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들었는데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 장사도 당연히 안 되고 욕만 먹고 결국 폐업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버텨봤자 그렇게 이미지 안 좋아진 카페를 누가 가겠나요? 카페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남편은 그 상간녀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카페는 쫄딱 망해버렸으니 앞으로 어쩌고 살지 볼만 하겠더라고요. 사람 이용해 먹고 헌신짝 버리듯 버릴 때 본인들도 벌 받을 수 있다는 건 왜 모르는지. 저도 명예훼손 걸렸고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것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내쳐졌다 생각할 땐 너무 화가 나고 무기력했는데 보란 듯이 한 방 먹이고 나니 저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랑 결혼했다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데다 책임감도 의리도 없었던 그 인간. 그리고 그런 동생을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신우까지. 저야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인간들하고 끝냈고 그 인간들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저도 이제 발 뻗고 자고 제 인생 잘 꾸려가며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모두 결혼시킨 60대의 여자입니다. 첫째인 딸은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되었고 아들은 1년 좀 넘었네요. 남편은 20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처럼 잘 지냈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아이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도 못한 채 먼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참 좋은 아빠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참 예뻐하고 다정다감했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더 마음을 굳세게 먹고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풍족하게 잘 해주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빠 없이 클 저희 아이들은 늘 안쓰러웠고 그래서 더욱 모자람 없이 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남편이 떠날 때 제 앞으로 남겨둔 재산이 꽤 됐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공장도 저에게 넘기고 갔고요. 원래도 남편 일을 돕기는 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선 제가 실질적인 대표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돈이 넘치게 많아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없어도 기죽지 않게 산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남편이 주고 간 재산도 이래저래 잘 굴려서 훨씬 많은 재산으로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그래도 첫째다 보니 의젓하고 저를 많이 챙겨줘요. 지금은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집도 가깝다 보니 매일같이 보는 사이죠.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첫째 딸과 달리 둘째 아들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착하기는 한데 맺고 끊는 게 영 확실치는 못한 성격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야가 빠지고 못된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다 싶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둘 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아파트를 한 채 사서 두 아이가 함께 지내게끔 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은 함께 지내며 학교도 다니고 후에는 직장도 다녔었습니다. 저는 공장 운영 때문에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았어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울에 아이들만 사는 집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었죠. 한 번 가면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요. 그렇게 살다가 딸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간두고 내려와서 저희 공장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해서 내려오라고 했고 아들은 그때부터 누나 없이 혼자서 그 집에 살게 되었죠. 딸은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딸에 이어 아들까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의 가정도 가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었죠. 특히나 아들이 데리고 온다는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될 그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태도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의 이름은 미진이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사무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진이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영 불편하고 있기가 싫은지 내내 표정도 안 좋고 자꾸만 아들을 찌르면서 작게 언제 가냐고 묻더라고요. 어지간히 오기 싫은 걸 어거지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인데요. 식사하고 간단하게 과일과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싶으면서도 당연히 제 마음에 미진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의 여자였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것도 제 욕심일 뿐이니까 둘만 서로 좋고 잘 산다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미진이네와 상견례도 진행했는데 미진이네 집에서는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집을 신혼집으로 쓸 생각이다 보니 집 구할 걱정도 없었고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 세간 살림도 다 마련돼 있어서 따로 혼수라고 준비할 것도 없었죠. 솔직한 말로 집도 있고 혼수도 할 필요 없는 데다 제가 따로 예단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미지인의 쪽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미지희가 아들네 집에 원래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고도 저희 딸에게 그러더군요. 형님, 근데 영준 씨 집에 가구하고 가전제품이요. 조금 오래되긴 해도 작동 잘 되니까 바꾸긴 그래서 그냥 쓸 거긴 한데요. 형님도 보면 취향이 세련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냉장고도 꼬꾸려져 있고 그런 거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무슨 그런 걸 하셨어요. 소파 색깔도 그래요. 우중충한 남색. 저는 베이지가 좋은데. 그 말을 듣는 딸이나 저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랬죠. 그럼 올케가 바꿔. 냉장고하고 소파는. 멀쩡해서 바꾸기도 그래요. 그냥 좀 더 쓰다가요. 원래 있던 건 중고로 팔면 되잖아. 그렇게 촌스럽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됐어요. 중고로 파는 것도 일이죠 뭐. 그냥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집도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지금 사는 집 시세만 해도 얼만데요. 그런 모습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가진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구나.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고 형님인데 저렇게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나 싶기도 했고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미진이에게 티를 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저도 참은 거죠. 왜냐면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결혼하고 각자 가정 꾸리면 그 이상의 간섭은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아들이 좋아하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됐지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 좋게 받아들이자 했었죠.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이명이 너무 심했던 저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도 이명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분의 소개로 유명한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학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이 문제가 아니라 뇌 쪽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뇌 쪽으로 가족력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머리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뇌종양이라니 참 암담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다행히 머리를 열거나 하는 등의 큰 수술 말고도 작은 구멍만 내서 비교적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고 아들 결혼시키고 한 달 뒤 정도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종양이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없어지는 방식이라 2개월에 한 번씩은 와서 경과도 보고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달에 한 번꼴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대학병원 진료라는 게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약을 잡았다 한들 병원에서 2-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예약 시간대도 많지 않아서 되는 대로 잡아야 했는데 오전에 가야 될 때도 많았죠. 딸은 2달에 한 번인데 너무 이른 시간에 예약이 잡히면 버스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전날 올라가서 영준이네 집에서 자고 진료를 받고 가시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병원도 아들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료 예약을 잡게 되면 전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진료 예약을 잡게 되면 전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터미널로 가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2달에 한 번인데다 거의 잠만 자고 가는 거긴 했지만 저도 당연히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기도 했고 또 갈 때는 항상 반찬이나 선물도 사들고 갔었죠. 게다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는 집안 정리도 싹 해주고 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일을 하는 데다 그리 깔끔한 성격들은 아니다 보니 집은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어요. 특히 주방 싱크대 이런 데는 기름때도 많고 배수구도 엉망이었죠. 엄청 꼼꼼하게는 안 하더라도 집안 전반적으로 청소하고 싱크대 이런 것도 닦아놓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저녁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도 식탁 위에 종종 올려두고 나갔고요. 솔직한 말로 2달에 한 번 정도인데다 잠만 자고 오는 수준이다 보니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가는 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반 가까이 다녔을 때쯤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만 오시라고. 그냥 근처 호텔 잡아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병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불쑥 와서 티커운 얼굴로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듣는데 참 벙찌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오시는 거 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2달에 한 번씩이나. 어머님은 그냥 오시는 거겠지만 저는 어머님 오시기로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나 싶었죠. 내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니? 안 그렇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오래 지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잠만 자고 가지 않니? 가끔 저녁 먹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럴 때도 나가서 그냥 먹고 들어왔었고 돈도 내가 다 냈고 내가 온다고 해서 네가 특별히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머님 오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날 약속이 있다고 쳐도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취소해야 되고.
취소를 왜 해? 네가 나 데리러 온 적 있어? 여태까지 영준이가 데리러 오던가 아니면 나 혼자 택시 타고 왔는데. 어머님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는 거 제 주변에서 듣고는 다 경악해요. 너무 몰상식한 상황이라면서. 저보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요. 솔직히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거죠. 저를 조금도 배려 안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더라면 알아서 먼저 호텔 같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숙박시설도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왜 아들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되냐고요. 어머님 말 맞다나 잠만 자는 것뿐이면 굳이 여기 아니어도 많잖아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큰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괘씸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으로 오지 말고 호텔 같은 데 잡아서 그리로 가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만의 생각이니 아니면 영준이도 같은 생각이니? 제가 불편해하는 거 영준 씨도 알아요. 미안하다고 했고요. 미안하다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게? 당연히 저한테 미안할 일이죠. 솔직한 말로요,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한번 오시고 가면 저랑 영준 씨 사이도 안 좋아져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나더군요. 서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2달에 한 번 그것도 병원 때문에 잠깐 있다 갔기로서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울컥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성격이 대먹지 못했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또 시어머니기 전에 어른인데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몰상식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내가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게 몰상식하다 그거지? 그만큼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거죠. 좋다. 그런 불편함 감수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제 말에 며느리는 만족한 듯 셀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제 짐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 엄마. 지금 병원 가고 있는 중이세요? 네 와이프한테 쫓겨나는 중이다. 예? 네 와이프가 그러대? 2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호텔 가라고? 네 와이프가 너한테도 이런 얘기 했다는데 너도 다 들었지? 아,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진짜 할 줄은.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죄송해요, 엄마. 네 생각은 뭔데? 어디 한번 말해봐. 너도 네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야? 아니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2달에 한 번인데 게다가 뭐 잠만 자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네 와이프한테 똑바로 안 하고 오히려 미안하다느니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미진이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적당히 달래준 것뿐이에요. 네 와이프는 성격이 불같고 엄마는 물렁물렁한 물렁뼈 같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신혼살림 살라고 그 비싼 아파트 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엄마, 나는 아닌 것 같거든. 너나 네 와이프나 뭔가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너네 집 가는 게 불편한가 본데 엄밀히 말해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내 집이야. 명의도 내 거고. 내가 그냥 내 집에서 너랑 네 와이프 살게 해준 거다. 걔는 그런 거 몰라? 제 명인 줄 알아요. 저도 따론 얘기 안 했고. 아, 그래서 그렇게 나보고 나가라느니 염치가 없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구나. 니들 집인 줄 알고? 염치가 없다느니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더한 소리도 했어. 나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내 집에서 너나 네 와이프 살라고 못하겠다.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고 너도 네 와이프한테 똑바로 전해. 예? 아, 엄마,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둬버렸죠.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길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금매로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해서요.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도 아들은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군요. 집 내놓는다고 하니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화도 받지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지 누나한테도 전화를 한 건지 오자마자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느냐고. 저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딸도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난데.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2달에 한 번, 그것도 잠만 잠깐씩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난리치고 뭐 몰상식 하다느니 어쩌느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 했다며? 제정신이야? 형님, 어머님한테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화하셔서 난리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며느리라고 만만하게 보이세요?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형님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와서 자고 가는데 언제까지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 형님 같으면 안 불편하겠느냐고요. 엄마가 다른 이유로 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시는 거잖아. 만약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우리 집 오시는 거면 나는 얼마든지 이해해. 형님은 제 상황이 안 돼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데? 엄마 일부러 늦게 가시고 그 집 가도 잠만 자고 오시잖아. 게다가 나올 때는 반찬 넣어두고 집 정리까지 하고 오신다는데. 그것도 싫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반찬 먹지도 않아요. 게다가 누가 청소해달라고 했어요? 청소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안 오시는 게 더 좋거든요? 야! 저희 딸 열받아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휴대폰 음량을 크게 해놔서 옆에 있는 저도 다 들었는데 너무 열받더군요. 저는 딸에게 폰 달라고 했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다. 길게 말할 필요 없다. 폰 이리 줘. 딸은 씩씩거리더니 저에게 폰을 건네줬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미진아, 나다. 네. 네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너랑 영준이랑 살고 있는 그 집 내 집이야. 결혼한다고 내가 영준이한테 사줬다고 착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다. 명의도 내 거야. 준 적 없고 한마디로 내 집에 너네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살라고 한 건데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너네를 계속 거기 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아까 부동산 전화했고 금매로 싸게 내놓았으니 조만간 집 보러 올 거다. 나 그 집 처분할 거야. 그 전에 너네가 살 집은 알아서 구하도록 하고 짐은 빼도록 해. 제 말에 며느리 한참이나 말이 없더군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필요하면 호텔을 가든 뭐라든 알아서 하마. 다만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네한테 내 집에서 살게 하겠니? 내가 왜? 영준이랑 상의해서 너네 이사할 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짐 빼라. 잠깐만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저희더러 짐 빼라고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애초에 저희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주긴 뭘 줘. 4명이라니까. 그래, 나중에는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너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주기 싫어. 줘야 될 이유도 없고. 긴 말 필요 없고 짐 빼라. 잠시만요. 이러시는 법이 어딨냐고요. 법은 무슨 법이야. 내 집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너는 네가 조금도 불편한 거 못 참겠다고 이렇게 구는데 나도 참을 이유가 뭐가 있니? 어머니, 그러면 알겠어요. 저희 집 오세요 그냥. 전처럼 저희 집 오세요.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무슨 선심이나 쓰듯 다시 오라는 겁니다. 얘가 진짜 나를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얘, 너 어른 갖고 장난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보자 하니까 정말. 그리고 저희 집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집 아니고 내 집이라는데 말귀 못 알아들어? 됐고, 영준이랑 얘기해서 빨리 집이나 알아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잘했다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 집 내놨다고 팔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이 짧았다 어쩐다 하면서 사과하려고 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며느리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억지로 끌려온 얼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과하는 건 받아주마. 근데 그거랑 집 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안 그래도 워낙 싸게 내놔서 그런지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갈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도 며느리도 경악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집을 파실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사과하든 말든 집은 팔 거라고 하니까 아들도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내 아들이지만 진짜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뭐? 너무해? 내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너나 네 와이프나 똑같다.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들 내외 이렇게 쫓아내셔야 속이 편하세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징징거리는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참담하던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차영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너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다. 부족함 없고 아쉬운 거 없이 키우려고 내 딴에는 노력하면서 너네 키운 거야. 근데 같이 산 지 2년도 안 된 마누라 마음 다치는 건 싫고 여태까지 너 길러준 엄마 마음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눈에는 그저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나 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보네. 나 너한테 줄 거 없다. 주고 싶지도 않고 줘야 될 이유도 없어. 여태까지 이렇게 너 키워줬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너무하니 어쩌느니 하기 전에 네 스스로를 돌아봐. 그리고 미진이 너 시댁에서 해주는 혜택은 받고 싶고 너는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렇게 불편하고 안 입고 온 시댁이고 시어머니면 앞으로 안 봐도 된다. 나도 너 맨날 죽상으로 있는 얼굴 보기 싫어. 네가 너무 예쁘고 귀한 며느리라서 너한테 잘하려고 한 줄 아니? 그저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산다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본 거다. 근데 나도 이제 너 같은 며느리 안 보고 살고 싶다. 네가 불편한 만큼 나도 불편해. 좋아. 이제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자. 네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니? 나는 며느리가 없고 너는 시어머니가 없는 셈으로 하자. 그러면 앞으로 서로 불편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짐은 다 빼. 참, 집에 있는 가구니 가전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했었지? 그것도 다 두고 가라. 너네가 들고 온 것들만 딱 들고 나가.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잘못했다며 저를 붙잡고 미진이에게도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치더군요. 미진이는 멋씹은 얼굴로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둘 다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걸 모르나요? 보기도 싫어서 그만 가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제가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자 아들도 결국 집 옮길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1달 줬습니다. 그 안에 집 빼서 나가라고요. 딸애가 중간중간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었는데요. 그 일로 아들하고 며느리도 많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내외 싸웠다니 저도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계획을 철회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급하게 아파트 월세를 얻었는데 원래 살던 집보다는 훨씬 적은 평수로 구했다더군요. 게다가 월세다 보니 매달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요. 또 살림살이도 새로 마련해야 돼서 돈도 엄청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오시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아들과 며느리는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애는 자기들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하더군요. 2달에 이틀, 그것도 겨우 잠만 자고 가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호텔 가서 자라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결국 매달 그 비싼 월세까지 주고 이사 가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뒤로 안부 연락은 한 번씩 하지만 며느리는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끝까지 괘씸해서 저도 이대로 밀고 나가려 합니다.
집은 급매로 이미 처분을 했고요. 부모가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본인들의 권리인 양 행세하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저도 아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최대한 잘 해주려고만 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워주었으니 앞으로는 부모에게 손 벌릴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